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한 삐뚤어진 모정으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험지 유출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시험지를 유출하게 만든 어머니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이상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기사들을 볼 때면 나쁜 엄마네 자식을 왜 저렇게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지?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탄식처럼 나오는 말은 부럽다예요. 그런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식을 올려보내려는 그 엄마의 마음이 부럽다랄까요? 그렇다고 옳은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기사에서도 앞머리에 모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바른 모정도 삐뚤어진 모정도 받아보지 못했던지라 그렇습니다. 애정, 사랑,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에는 할당량이라는 게 있대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50 정도로 두고 보는데 부모가 30을 채워줄 수도 있고 넘치게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넘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군요. 반대로 부족할 때 나오는 부작용들이 애정 결핍 같은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못 받은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맘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그 부분을 충족하려 하거나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엄마 같은 여자친구, 아내를 원한다거나 말이에요. 물론 이 같은 것들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가 없어도 본인이 본인 자신을 사랑해서 충만해져서 다 채워지기도 하거든요. 결핍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오는 오류. 물론 저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 없이 올바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 또한 부모가 되어 있는 한가운데 돌이켜보면 저도 보이지 않는 결핍이 내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아마 그 시기쯤부터 부모님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전에도 좋진 않았겠지만 제 기억으로 분명해진 것이 그때쯤이었어요. 집에서 때려 부수는 소리가 많이 났죠. 엄마 아빠 고함 소리도 잦았고 남동생과 저는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 부모님 싸우는 소리에 남동생과 말장난도 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 인간아 5번 했다? 저번에는 2번이었거든? 할수록 늘어. 내가 오늘 아침에 깨질 만한 거 누나 책상 아래 다 숨겨놔서 오늘 아빠가 던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잘했어. 너 저번에 발 닦고 나오다가 유리 박혔잖아. 왜 맨날 잘 깨지는 것만 던지는 걸까? 이해가 안 돼. 밥이라도 먹고 싸우지. 우리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아 맞다. 오늘 담임선생님이 봉사상이라고 1,000원 주셨는데 우리 마트 뛰어가서 1등한 사람이 과자 더 먹게 할까? 자, 하나, 둘. 부모님이 저와 남동생의 끼니 걱정보다 본인들의 투쟁에 더 힘을 쓰시니 저와 남동생은 살아남으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의지할 형제이기에 덜했습니다. 어린 남동생이기는 하지만 남동생이 없었다면 전 정말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도 얼마 못 가서 모조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 달 내내 둘 다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쌀 한 톨 없고 동생과 저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다 전기도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과 저는 학교에서 받은 초와 종이컵을 챙겨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초를 켜고 그 추운 겨울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누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나 내 뱃속에서 많이 나나 우리 숫자 세어볼까? 지금 나 소리 났다. 1번. 추운데 배도 고프니까 더 추운 것 같다. 누나가 우유 당번이라서
우유 남으면 챙겨올 수 있는데 오늘은 못 챙겼어. 애들이 그지라고 놀려서. 미안해. 그래도 그냥 가져올 걸. 너무 창피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춥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더 서러웠는지 동생 앞에서 막 울었어요. 그때 동생은 절 탓하기보다는 그럼 우유 마시는 꿈으로 꾸면 되겠다. 그럼 좀 괜찮겠지. 울지 마, 누나. 진짜 나중에 내가 어른 되면 누나한테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약속. 누나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모카빵 배 터지게 사줄 거야. 그 당시에 저와 남동생은 그게 방치라고 생각 못했어요. 초반에는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안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주말에만 밥을 못 먹으니 그거 힘든 거 빼곤 다 좋았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이 아예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 소원만 제일 먼저 들어주신 건지 2달 만에 엄마가 집에 돌아왔고 제게 그 당시 3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엄마는 제게 단 한 번도 1,000원 이상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돈을 받았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빠도 집에 오셨습니다. 잔뜩 취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한 집에서 잠이 든 날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는 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엄마가 미리 빼놓은 짐가방을 봤거든요. 어리고 잘 모르지만 그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이 집을 나가야 아빠에게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가기 전에 잠들어 있는 저와 남동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곁눈질로 어둠 속에서 달빛에 비친 엄마는 분명 울고 있었어요. 남동생과 나를 한참 어루만지던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 미워하면서 살아. 엄마도 안 죽으려고 너네 버리는 거야. 너네도 엄마 버려. 미안해. 콧물이 먼저 날 것 같았지만 훌쩍이지 못했습니다. 혀로 입천장을 꾹 누르면서 참았어요. 그리곤 끼익하고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가던 엄마의 양말만 지면에 닿는 소리, 크게 들려오는 아빠의 코 고는 소리, 내 옆에서 쌕쌕대고 잠든 남동생 숨소리. 그날 밤의 모든 소리를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한참 걸어나갔을 때쯤에야 저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엄마를 붙잡고 싶었던 건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가고 사라졌을 때 나갔거든요. 그리고는 조용한 동네 어귀에서 한스럽게도 울부짖었습니다. 꼭 마지막으로 엄마를 실컷 불러보겠다는 듯이 수없이 엄마 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술과 잠에서 깬 아버지는 미친 듯이 엄마를 찾아다녔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데 통화 내역을 뽑는 걸 알아보거나 학교에서 돌아온 저와 남동생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고문을 하듯 물었습니다. 너네 알고 있었지? 네 엄마 집 나갈 거 다 알고 있었지? 네 엄마가 나가면서 이 돈은 안 주디? 그럴 리 없지. 아이, 돈 얼마 줬어? 학교에 다녀오면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담배 냄새가 역겹다며 힘들어했어요. 속으로 내내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저딴 게 아빠라고 있어봐야 담배 피우고 술 마실 돈은 있고 우리 먹을 건 안 사지, 그런 생각들만 들었어요. 그러다 절대로 오지 말았으면 했던 방학이 왔고 저는 방학을 위해 엄마가 주었던 3만 원을 안 쓰고 버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라면이랑 빵 등 방학 동안 버틸 음식을 사려는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엄마가 주었던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당황하다가 저는 미친 듯이 울어 제꼈습니다. 그 3만 원이 지금 와선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엔 저와 제 남동생의 마지막 생존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돈이 없으면 방학 2달간 쫄쫄 굶어야 한다는 건데 주먹으로 제 머리를 치면서 마구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구 우는 제 눈앞에 예쁜 분홍신을 신은 아주머니가 서시더니 아가, 왜 울어? 넘어졌어?
어디 아파? 엄마 어딨어? 그게요. 제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3만 원이요. 아이쿠, 놀랬나 보구나. 괜찮아. 어릴 때는 잘 잃어버려. 엄마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 아주머니에게 구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절실했던 거였죠. 엄마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이었는데 그 돈 없으면 저랑 남동생이랑 2달 동안 방학 동안 굶어야 하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제가 너무 싫어서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서러웠어요. 그때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진짜 서럽구나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홍신을 신은 아주머니께서 주머니에 10,000원은 있다면서 다급하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처럼 어려운 사람한테 그 10,000원 꼭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참 영악했던 것이 그 돈을 받아들고 아주머니께서 가시는데 제가 안 보일 만큼 가시고 나서야 입가에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이 돈이면 적어도 한 달은 괜찮겠지 하고요. 당장 달려가서 남동생 먹일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집에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안 되어서 부탄가스를 사야 했어요. 그래서 가스를 사고 라면 몇 개 사고 나니 돈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신이 나서 그걸 들고 집에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부스럭대니까 남동생이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정말 포식하는 날이야. 누나가 10,000원 받아서 라면 사왔다. 최고지? 와, 누나 정말 멋져. 나 정말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누나 말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분명 제 기억으로는 라면을 3개 끓여서 남동생이랑 배 터지게 먹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남동생이 라면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면 1개를 끓여서는 엄청 퉁퉁 불려서 먹었다고요. 양을 불려서 먹어야 오래간 먹을 수 있으니 그랬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형편이 나아지고 지금까지도 라면을 싫어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슬프더라고요. 어릴 때 철없을 땐 몰랐다가 나이 들고 예전 기억들이 쌓여가면서 라면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먹는 음식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남동생도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까지 먹었는데도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집에 손을 벌려볼까도 했는데 어려도 부끄러움을 알았고 그런 말을 꺼내기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어요. 집에 있던 비닐봉지 3개를 챙겨 들고 가서는 배식해주는 아주머니들께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주머니 한 분이 보냉백 하나에 가득 채워서 안겨주셨어요. 또 와. 아줌마가 따로 더 빼놓을게. 우리 월요일마다 오거든. 일주일치씩 챙겨놓을게. 꼭 와. 다음에 올 때는 남동생 손잡고 와. 와서 둘이 먹고서 챙겨가. 알겠지?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제 볼을 쓰다듬어 주시고 잘하는 거라고 용기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요. 동생을 지키는 누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괜히 기뻤습니다. 부모님께도 못 받은 칭찬을 받아서 잔뜩 들떴어요. 그래서 엄청 신나하면서 집에 갔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동네를 돌아보는데 슈퍼 앞에서 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놈 자식이 라면을 한가득 배 안에 넣고 돈통에 있는 돈까지 지금 이 입에 넣었다니까. 이 녀석 이거 말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 이 녀석 아저씨랑 경찰서 갈 거야? 아님 순순히 뱉을 거야? 남동생은 입을 손으로 막고는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 사과를 드리고는 남동생에게 너 경찰이 꿈이라더니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 먼저 갈 거야? 그럼 너 경찰 못 돼. 도둑놈은 경찰 안 시켜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동생은 돈을 바로 웩 뱉어버리곤 주인 아저씨께 사과를 했습니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누나랑 저랑 오늘도 못 먹으면 3일째 굶는 거예요. 죄송해요. 남동생의 말을 듣고는 주인 아저씨가 놀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저씨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잘못한 건 남동생인데 꼭 그 아저씨가 잘못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셨거든요. 그런 거면 말을 하지 그랬냐? 이 아저씨 민망해지게. 그런데 너 경찰이 꾸미면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알겠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 또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 먹고 싶은 거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요즘 세상에 굶는 애들이 어딨다고 참. 저도 자존심은 좀 상했는지 미안해서 하시는 아저씨의 말에 아저씨 괜찮아요. 저희 먹을 거 많아요. 앞으로는 계속 많을 거예요. 오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생의 손을 잡고 신이 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경찰분들이 차를 대놓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저와 남동생은 잔뜩 긴장한 채 다가갔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괜찮다고 하셔놓고는 신고하셨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께 다가가기 전에 남동생에게 말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잡혀가면 안 된다고 다시 정중히 슈퍼 아저씨께 사과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와 남동생이 키를 꺼내 문을 열려고 하자 경찰분께서 다른 보호자는 안 계시냐 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안 계시느냐고 말이죠. 경찰 두 분이 한참을 난처해 하시면서 서 계셨고 저는 그때 제게 연락처를 주셨던 급식 배식 아주머니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무턱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마도 그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배식 아주머니께서 불편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본인이 소속된 봉사단체에 알리고는 세세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그런 아주머니가 알려주시는 대로만 따라다니기만 했죠.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대. 너희가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내 말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정확히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는 어렵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먹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사고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분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였어요. 법적인 문제나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아주머니는 센터 사람들과 함께 저희를 도와주셨죠.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저와 남동생의 손에 합의금이라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값이었던 셈이었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지 죽은 아버지에 대한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과 저는 아버지의 목숨값에 그나마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이제 돈 많아.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전기세도 이 돈으로 내면 전기도 다시 들어올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어차피 처음부터 아버지란 저와 남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태 남동생과 제가 둘이 살아왔듯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동생과 둘이 살아갈 생각을 이어하던 와중에 배식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줄 보호센터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둘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보호센터 들어가서 편히 지내. 둘이 살 때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아주머니께서 끝까지 저와 남동생을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느 한 기관에 들어가게 되었고 집과 비교를 하자면 훨씬 좋은 곳이었어요. 저희처럼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었고 학교에 못 갈 걱정도 안 해도 되었습니다. 따뜻한 공간이 있었고 전기도 들어왔어요. 다른 친구들과 지내야 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많은 의지가 되었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설에서 저와 남동생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직업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빵집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빵 공장에 취업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동생과 떨어지게 되어서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개인이 하는 빵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시설 센터장님과 친분이 있으신 분이 운영하시는 빵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보다는 조건이 좋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돈으로 빵집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어요. 센터를 나와서 남동생과 그곳에서 둘이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합격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어 했어요. 이제 누나 내일부터 출근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한 달에 120만 원씩 나오면 이 집 월세도 낼 수 있고 우리 둘이 살고도 남아. 알지? 우리 한 달에 10,000원으로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120만 원이면 넘치지. 그러니까 너는 네 공부만 해. 빨리 안 돼도 돼. 네가 평생 백수여도 누나는 괜찮아. 우린 괜찮아. 알았어.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빨리 얻으면 좋지.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대. 그러니 좀 서두를 필요도 있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고 저는 새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빵집 사장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어요. 원래 하시던 본업을 은퇴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까 궁리하던 중에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집을 시작하셨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센터장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제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선입견 없이 정말 딸처럼 절 아끼고 챙겨주셨습니다. 거의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빵집에 남동생도 스스럼 없이 자주 들렸고 사장님 덕분에 남동생이 좋아하는 빵도 늘 챙겨다 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분들 식사 자리에 저와 남동생을 초대해 주셔서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남편과도 만나게 된 것이고요. 남편은 빵집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아서 제가 빵집에서 일을 할 때 남편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을 가고 싶다는 열망은 없었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자주 했었죠. 오빠, 대학생들은 진짜 그래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막 손에 책 끼고 다니고 학교도 엄청 커가지고 수업 늦으면 뛰어가고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교수님이 엄청 넓은 데서 강의해주고 그런 거요. 책은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닐 뿐더러 난 잘 안 사. 그 책 안에서 몇 장 배우지도 않거든. 낭비지 낭비. 그리고 대학 강의실 다 달라.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우리 빵집만한 데도 있어.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대학 별거냐. 나도 너처럼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이나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대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는 일이 잦았고 남편은 빵집 사장님이자 시어머니처럼 친절하지만 절 동정하진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6년을 알고 지냈어요. 각자 중간중간 연애도 했을 거고 남편은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서로가 익숙해지고 서로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사이를 알고 계셨고 훨씬 전부터 둘이 인연이 되길 바라기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동생도 경찰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정말 그때만큼 기쁜 순간이 없었습니다. 합격한 동생은 확인하자마자 제게 달려와서는 막 소리를 쳤어요. 그때 제가 빵을 만들고 있었고 빵집 안에 달려 들어온 남동생이 누나, 나 됐어. 나 이제 경찰 된 거야. 앞으로 누나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제게 막 달려와서 안기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빵집 안에 있던 손님들과 시어머니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남동생 등을 토닥여 주었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거는 네 동생이 해낸 것도 있지만 너도 같이 해낸 거야.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엄마가 집을 나간 순간 외에는 한 번도 눈물 보일 새 없었던 저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남동생이 장하고 그동안 남동생과 제가 살아온 날들이 마구 스쳐 지나갔기에 홀가분하면서도 서글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고서야 남동생은 제게 진심을 말했어요. 왜 그리도 미친 듯이 경찰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말이에요. 엄마 찾아야지, 누나. 믿기는 해도 우리 엄마잖아. 난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산 기억이 거의 없어서 얼굴도 기억 잘 안 나. 그래도 찾아서 같이 살아야지. 우리 가족이고 엄마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 버리고 가던 날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나 알고 있었어. 엄마가 집 나갈 거. 엄마가 내놓은 짐 가방도 알았고 내가 맘만 먹으면 붙잡아 둘 수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엄마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야.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그랬어. 엄마가 우리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 버리라고. 평생 미워하면서만 살라고. 찾지 말라고. 뭐 좋다고 찾아? 우리 어떻게 살았었는지 너 잊었어? 넌 자식 굶겨 방치하고 버린 엄마 찾고 싶니? 난 커갈수록 더더욱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 어린 자식들한테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분명 다른 선택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했는지. 너 센터에서 다 봤잖아.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분들도 우릴 그렇게 보호하는데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 못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모른 척 살아. 그것 때문에 경찰이 되었다니 난 할 말이 없다. 너 누나 말 안 듣고 계속 그러면 난 너도 안 보는 수가 있어. 엄마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남동생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말했지만 어쩌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동생도 같이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좀만 더 지나면 우리가 안 지도 10년이 넘잖니. 네 동생 유별난 애도 아니고 워낙에 착하고 성실한 애고 또 집안에 경찰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너만 좋다면 들어와서 같이 살자.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방도 하나 남으니까 네 동생이 혼자 쓰기에도 충분하고, 응? 어떻게 너네 둘이 떨어져서 사니? 이 세상에 너희 둘뿐인데. 감사하지만 면목이 없어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부추겨서 결혼 후에 남동생과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그런 제안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 할 입장이 아니었는데 꼭 제 맘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동생이 자리를 잡고 2년쯤 지나서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보다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눈치를 채셨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숙성시켜둔 빵 반죽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매일 맡아도 좋던 빵 냄새가 심하게 역겨웠어요. 체한 건가 속이 안 좋은 건가 하고 소화제를 여러 개 먹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선 내색 안 하고 잘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같이 먹자고 막 나온 빵을 주시는데 그때 우욱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마셨던 소화제를 다 뱉어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놀라면서 제 입을 닦아주시다가 혹시 아이 가진 것 아니냐 물으셨어요. 혹시 아니니? 안 그래도 내가 엊그제 요상한 꿈을 꿨거든.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나한테 꽃 화분을 주는 거야. 아무 말 없이 건네주길래 우선 받아들긴 했는데 그러고선 꿈에서 깨버렸거든. 그게 태몽이 아닌가 싶은데 나랑 같이 병원에 좀 가볼까?
검진 안 한 지도 좀 되었고. 그리고 진짜라면 아가 너 이렇게 일하면 안 되거든. 빨리 사람도 구해야 하고 힘들어. 얼른 병원 가자. 그렇게 해서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괜찮다는데도 일이 너무 힘들 거라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빵집에 새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출근해서 빵 만드는 일이 아닌 일어나는 대로 빵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교대해드리면서 매장을 봤어요. 아이 덕에 본의 아니게 제 본업에서 처음으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소식에 남편이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자기는 아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내심 바라던 것이었어요. 그 또한 절 생각해서 괜히 했던 말들이었던 거였죠. 아이 소식에 남동생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 그럼 나 이제 삼촌 되는 거네? 너무 좋은데? 내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아이 가지고 낳고 할 때 옆에 친엄마가 있어야 의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 여자친구 언니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거든. 나도 같이 갔었는데 그랬어. 그래 보이더라고. 누나도 아이 가지고 낳고 할 때 전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엄만 대체 어디 간 걸까? 마지막 주소지가 우리 동네던데 확인된 주소가 폐건물이라 아무도 안 살아. 전입신고를 안 한 건지 뭔지 내가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 알겠지? 뭘 찾아? 그리고 찾는다고 해서 엄마가 아이고 내 딸 하겠어? 너도 그렇지만 나도 엄마 못 만난 지 한참이야. 이제는 정말로 얼굴도 기억 안 나. 사진을 한 번씩 보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생겼었나 싶고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그만해. 남동생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그 이야기를 남편과 시어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남동생이 엄마를 찾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남동생 혼자 찾고 있기도 하고 저는 못 찾아낼 거라 생각했기에 굳이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리치는 제게 와서는 그래도 엄마는 찾아야 하는 거라면서 남동생과 똑같은 말로 절 설득했습니다. 미워도 싫어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지. 찾아서 이야기라도 들어봐 여보. 당신 가끔 그리워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얼마 전에도 장모님 사진 오래 쳐다보고 앉아 있었잖아. 당신이 민망해할까봐 모른 척하기는 했는데 당신도 사실은 그리워하고 있잖아. 평생 그리워만 할 거야. 막상 만나 뵈면 당신 생각도 바뀔 거야. 힘들어서 떠나신 거잖아. 당신이랑 처남이 미워서 떠나신 건 아니니까. 그래 아가. 꼭 찾아서 우리 다 같이 모여 살자. 응? 널 낳아주신 분이면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제발 건강하게 살아만 계시길 내가 늘 기도한단다. 뵙게 되면 내가 꼭 드릴 말씀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예쁜 딸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은 꼭 내 죽기 전에 해드려야 내 속이 편할 것도 같아.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보다는 찾았다가 우리한테 기대면 어쩌지? 혹시 거지 같은 꼴로 나타나서 우리한테 구걸하면 어쩌지 하고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없이 걱정을 안고 지내다 아이를 출산했고 그때까지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남동생 말대로 아이를 낳으니 정말 엄마가 보고 싶더군요. 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출산한 저를 잘 돌봐주셨지만 그것과 그것은 정말 다른 듯 했습니다. 산부인과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친정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산모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 어땠더라, 손주가 널 빼닮았다 등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즐거워 보였어요. 그 가운데 저는 소외감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남편도 시어머니도 남동생도 남동생 여자친구까지 가득한데 이런 상태에도 쓸쓸함이 생기는구나 싶었죠. 그게 부모님의 부재였던 겁니다.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살면서 내가 이런 호강을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느낄 만큼 말이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눈치채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처럼 이럴 때 안 계셨어. 그때 얼마나 서글프던지. 내가 우리 아들 낳았을 때가 27, 그렇게 이르지 않은 나이였고 나름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지금 나처럼 할머니가 되어도 엄마는 늘 똑같아. 없으면 그립고 슬프고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나고. 그래도 아가니가 나와는 다른 게 엄마가 계시잖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마 너희 엄마께서도 엄청 보고 싶으실 거야. 시엄마인 나도 네가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오죽할까. 이제 너도 엄마 되었으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지는 말어. 이 시어미는 엄마가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만나고 싶다. 제가 친엄마를 찾는 것에 부정적이자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계속 달래주셨어요. 현재의 친정엄마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위태로울지라도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빵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청소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자가 바뀌니 건물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새로 온 청소 관리자분이 일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도 하셔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죠. 전에 하시던 분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다행히 새로 오신 분도 너무 일을 잘해주시네. 내가 새벽에 빵 만들러 나올 때 보니까 세상에 무슨 계단을 그렇게도 빡빡 닦으시는지.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무슨 도 닦는 거 있잖니? 정신 수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너무 열심히 하시면 병 나신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어차피 집에 가면 할 것 없다고 청소만 죽어라 하다가 집에 가서 지쳐 잠드는 게 속 편하다는 거 있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너무 안쓰러워. 저 또한 힘들게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의 힘든 이야기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 비해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동생을 거두셨듯 상관도 없는 남의 힘든 사정에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시던 저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청소 담당자님이 바뀌고부터 건물 외관에 있는 식물들과 건물 안의 화분들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해서 다가가 흙을 만져보니 물을 한참 안 준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식물을 좋아하셔서 여기저기 씨를 뿌려 힘들게 가꾸신 걸 제가 다 봐온지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식물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할 것도 없이 그냥 물만 주면 되는 건데 새로 오시고 한 번도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날도 더워서 하루만 물 안 줘도 애들이 금방 죽는데. 그래? 책임감 있으신 분이라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지? 내일 내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마 깜빡했을 거야. 청소를 그렇게나 열심히 하는 양반인데 일부러 안 하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알아서 잘 되겠거니 했어요. 화분에 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물을 제대로 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전하시는 것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후에 출근할 때 물을 따로 주었죠. 그랬더니 그제야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봄이 오면서 다시금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남동생이 오래도록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동생이 결혼할 때 부모님석에 저와 남편에게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동생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의 부재는 살면서 계속이구나. 끝없이 이런 날들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더 서글퍼졌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남동생의 부모 자리를 대체할지언정 대체잖아요. 본체가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삶을 살아온 저와 남동생의 인생이 좀 서글프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았는데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발벗고 나설 길 또한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외칠 뿐이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면 다 용서해 줄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 다 잊고 엄마로 이해해 줄게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태 살아오면서 제가 바라온 대로 된 일이 거의 없듯이 그렇게 기원을 해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저와 남편이 대신해서 가게 되었죠. 상견례 내내 사돈 어른께서 제 남동생에 대한 칭찬 일색이셨어요. 어찌나 바르고 똑똑한지 처음에 둘이 사귈 때부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부모님 허락하에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요. 그때는 솔직히 부모님도 안 계시다고 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대학도 안 다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니까 못 믿었기보다는 좀 불안했죠. 좀 만나다 말겠지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사 온 거 보면 바른 청년이구나 했는데 정말 약속대로 이렇게 결혼까지 가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나 훌륭하게 잘할 수 있구나를 알려주었어요. 내내 잘 이야기를 듣다가 사돈 어른의 마지막 말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굽어졌습니다. 그것 또한 제 편견이려니 하고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남동생과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상견례 내내 사돈 어르신들은 예의 있었고 존중해 주시는 태도였지만 이상하게도 한껏 무시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부모가 없으면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건가? 꼭 우리가 문제없이 잘 자라서 그게 신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지 않았어? 이거 내가 괜한 피해의식으로 느끼는 거야? 그런 거야? 내내 기분도 안 좋았고 좋게 말씀하셨어도 불편했어 난. 사실 나도 좀 그렇게 느끼기는 했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남이 많이 노력한 거더라고. 그쪽 집안에서 반대했는데 그나마 처남이 경찰 공무원 달고 계속 애를 쓰니까 설득되신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취소할 거야 어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차라리 그렇게 겉으로 다 드러나는 분들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 남편은 속상해하는 절 달래주었고 옆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남동생은 제게 나머지는 다 본인이 해결할 일이라면서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생각이 나서 물었죠. 찾아지고는 있는 거냐고요. 하지만 남동생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남동생도 저처럼 엄마가 계시지만 엄마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시댁에 같이 살았던 남동생이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짐을 빼고 마지막으로 머무르던 날 시어머니께서 남동생을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멋지다고 잘했다고 말이죠. 좋은 소식으로 독립을 하게 되어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유일하게 저와 남동생을 동정하지 않고 응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남동생도 저와 같은 걸 느꼈는지 시어머니께서 안아주실 때 슬쩍 절 보더니 웃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차례 집안의 큰 행사를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교대를 하면서 빵집에 출근을 하는데
집안일로 건물을 잘 신경 쓰지 못해서인지 화분들이 거의 다 죽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너무 화가 치밀더라고요. 물만 조금 주면 되는 아이들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하게 자랄 식물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하루만 근무 시간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갑질하는 것이라 느끼실까봐 다른 핑계로 말이죠. 어머니, 제가 요즘에 새벽 운동을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내일 하루 오후 출근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저 너무 오래간 제빵 안 하면 감을 잃을 것 같아요. 감도 다시 찾아볼 겸 내일 하루 제가 가볼게요. 해보고 괜찮으면 아예 시간대를 바꾸고요. 어머니 일어나시는 거 힘드시다고 늦잠 한번 자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 출근을 해서 청소 담당자님께 말씀드리려고 작정을 했죠. 오랜만에 새벽에 출근을 해서 건물에 가보니 제가 일찍 나왔음에도 이미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리 펴시고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허리 한번 펴시지 않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청소만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그분의 리듬을 깨고 말을 던졌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빵집 며느리인데요. 담당자님 바뀌셨단 말을 한참 전에 들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는데 왜 매번 화분은 관리를 안 해주시는 건지. 제가 시어머니 통해서 몇 번 말씀 전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전달 못 받으셨을까요? 청소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화분 좀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얘네 조금만 신경 써주면 바로 고개 드는 애들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청소 담당자님께서 뒤돌아서는 저를 바라보시는데 순간 저는 그분의 모습에 코로 숨을 훅 들이켰습니다. 분명 엄마였어요.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엄마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맞닥뜨려서 저는 그저 굳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얘네들 물만 줘서 사는 애들 아닙니다. 얘들이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에요. 날짜 계산해서 영양분도 넣어줘야 하고 분갈이도 해줘야 하고요. 귀찮은 애들이죠. 전에 하시던 분이 인수인계 해주시면서 그럽디다. 키우다 보니 자기가 청소하는 사람인지 식물 키우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버거우니까 죽으면 뽑아서 버리라 하던데요. 미관상 보기 좋은 건 알겠는데 처음에는 없던 애들이니까 죽어가면 버려야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버티길래 그냥 두었던 거죠. 그러게 무책임하게 왜 심어둬서는. 끝까지 책임을 못 질 거면 시작도 하질 말았어야지. 엄마의 말이 모두 끝나자 저는 꾸벅 고개 인사만 하고는 빵집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왜 저기 있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많이 늙은 거지? 저는 많이 변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단번에 알아봤지만 엄마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제 모습만 기억해서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청소가 끝날 즈음에 매장으로 오셔서는 제게 훈계하듯이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청소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조금씩 괜히 일 더 만들어주지 마세요. 난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일할 사람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건물주인 며느님인 건 내 알겠고 괜한 텃세 부리지 마쇼. 분명 내 엄마가 맞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람이 많이 낡아진 느낌이었고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가 엄마를 저리 만들었을까 궁금하고 약간은 피하고도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부감이 들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고 하던데 그런 것들 또한 쌓인 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처음 알아봤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그저 놀라움, 당혹스러움,
답을 모르겠는 답답함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바로 동생에게 엄마를 찾았다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신혼살이를 시작한 남동생 또한 저 못지않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굳이 엄마의 존재를 지금 밝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생각에 시어머니께 시간대를 아예 바꿔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 청소하시는 분은 배웠어? 성격이 아주 괄괄하신 분이야. 별 말씀은 없으셨지? 삶이 힘드셨던 것 같아. 꼭 고슴도치 같달까. 아침 일찍 나오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전에 일하시던 분께 드리듯이 빵이랑 우유 드렸는데 청소 끝나실 때쯤 가보니까 내가 드린 걸 그대로 계단 위에 올려두셨더라고. 받는 게 불편하신 분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안 드렸어. 혹시 일하시다가 당 떨어지시면 바로 매장으로 오시라고 쪽지만 남겨뒀지.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게 하셔도 따뜻하신 분 같더라. 저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내가 한번 미끄러질 뻔했거든. 원래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시는데 박스를 잔뜩 깔아두셨대. 얼마나 착하신 분이셔. 청소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눈 오던 그 기간에 매일매일 뽀송한 박스로 바뀌어 있더라. 그러니까 좀 마음에 걸려도 인사 잘 드리고 계속 챙겨드려. 알겠지? 알고 나니 보인다고 그간 시어머니께서 엄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저 그렇구나 하고 흘려들었던 것들이 하나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는 날에 새벽 4시로 앞당겨 갔습니다. 엄마보다 먼저 와 있으려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죽은 화분 잎사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식물들도 사람 말 다 알아듣는데요. 관심 안 가져주면 아무리 물을 잘 줘도 죽어버리기도 한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늦은 거 아니에요. 다시 물 주고 신경 써주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미워진 잎도 다시 예뻐지고 꽃잎도 이쁜 색이 나요. 근데 또 방치하면 다시 죽어요. 엄마는 뒷모습을 보며 말하는 절 쳐다보았고 고개를 돌리고서야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나 못 알아보겠어요? 나 결혼해서 여기 며느리 됐고 얼마 전엔 동생도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왔어요. 온 건 맞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눈썹을 축혀 올리면서 신경질적으로 제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저의 엄마 소리에 한껏 올라간 눈썹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려는 듯이 신발을 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도망갈까봐 지금 놓치면 아예 놓칠까 달려가서 엄마의 허리 쪽을 깍지를 껴 안아버렸습니다. 감동의 포옹이 아닌 포박을 한 거죠. 어떻게든 엄마를 못 도망가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제 이뿐이었기에 쉼없이 나불댔습니다. 나랑 동생이랑 엄마 원망 안 해. 평생 다 해서 지금은 할 것도 없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 이 화분 다시 살리면 살 수 있다고. 여태 엄마가 안 키웠어도 다른 사람 손 타도 잘 크듯이 우리도 그랬어. 여태 우리 둘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도움받아서 컸어. 그럼 이제 엄마 차례잖아. 나 겨우 30 중반이고 동생 이제 30이야. 나랑 남동생 남은 인생에 엄마가 있어주면 돼. 우리 많은 거 안 바래.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 도망만 가지 마. 어디 사는지 알려주고 같이 살면 더 좋고 새로 시집 간 거면 가끔만 봐도 좋아. 가지마 엄마. 제게서 발버둥 치던 엄마는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해둔 남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저와 엄마가 잔뜩 기운이 빠져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남동생이 보고는 엄마와 저의 더러워진 엉덩이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툭툭 털고 남은 시간 같이 보내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남동생과 제가 집을 얻어서 저 남편 남동생 부부 그리고 엄마까지 다 같이요. 미워하는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듯 몇 해 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박스에 담겨 곱게 담겨 있는 분홍신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극한의 절망까지는 가지 않도록 사람들 속에 천사를 배치한다던데 저는 그게 시어머니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벌써 나이 50이 가까워지는 저는 엄마의 모정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엄마 앞에서 어리광을 부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분홍신의 주인공, 어릴 적 손에 10,000원을 쥐어주었던 그분이 바로 시어머님이셨네요. 사연자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릴 적 두 남매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지만 지금은 남은 날을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니 가족 모두에게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그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지내고 계신 거겠죠? 사연자님 가슴에 상처로 남았을 뻔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도 시어머님이 사연자님께 끼친 선한 영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우신 시어머니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